하루아침에 지고 봄비에 다시 피네. 안 돼, 안 돼. 언제 또 여기까지 읽었지? 검술 연습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우연이네. 난 검술 연습 중이었어. 아닌가? 정확히는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어. 연습은 이미 끝났으니 안심해. 붓도 집어넣었으니 위험할 일은 없을 거야. 주변에 떨어진 낙엽들 보여? 전부 내가 서예 연습을 한 흔적이야. 가운데를 벤 건 정서, 인맥을 따라 벤 건 소서, 조각조각 토막낸 건 행서. 이건 서체의 이름이야.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지. 어떤 건 각지고 반듯하고 어떤 건 유려하고 자유분방해. 이런. 연습은 즐거웠지만 주변 대나무들한텐 정말 미안하게 됐어. 행추라는 이름처럼 내가 이 숲에 가을바람을 불러오고 말았네. 비기? 아니야. 아까는 이 세묵록의 주석을 읽고 있었어. 세묵록은 기묘한 책이야. 작가는 서예 대가 희범인데 그는 서예에서 건법을 깨우치고 양쪽 모두를 섭렵했다고 해. 그 후 그는 천하의 제목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건법을 비석에 새기고 여기에 세묵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이 세묵록은 흔치 않은 복제 주석본으로 그 비석의 내용과 필체를 그대로 옮긴 거야. 우리 형님의 귀중한 소장품이지. 우리 형님은 평소엔 통이 큰데 책만큼은 목숨처럼 아껴. 누구든 책을 빌리려면 형님을 한참 설득해야 하지. 그런 형님이 며칠 전에 이 세묵록을 건네주며 글씨를 열심히 연습하라고 당부할 땐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아버지에게 쫓겨났구나 싶었지. 그 소식을 미리 접한 형이 이 책을 작별 선물로 준 거고 말이야. 그때 나랑 형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둘 다 책을 붙든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지. 너란 사람은 정말이지. 눈치가 너무 빠르다니까. 그 장면이 꽤 재미있어서 소설에 넣을까 했었거든. 방금 네가 한 말도 책에 쓰면 더 재미있어지겠어. 이런. 너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 날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돌아가야겠어. 또 보자. 끼. 서리는 흩날리고 단풍은 배회하네. 안 그래도 오늘 네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 나도 이제 막 온참인데 이게 바로 이심전심인가? 내가 책을 들고 검술 연습을 하는 걸 보곤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젓고 발을 구르고 손을 흔들긴 했지만 아무튼 책을 돌려달라고는 안 했어. 아마 아버지의 뜻이었겠지. 전부터 내게 글 연습을 많이 해서 집안에서 축하장 보내는 걸 도우라고 하셨거든. 그러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집안의 사업 파트너들을 접하며 향후 집안 업무를 처리할 기반도 다질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아버지 말고 누가 형님의 책장을 열 수 있겠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접대용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 가식적인 말을 주고받는 게 제일 싫어. 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 거기 앉아 차를 마시면서 지루한 이야기를 들을 바에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글씨 연습을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서예의 검수를 접목한다는 핑계로 세목록에서 깨우침을 얻으러 여기 온 거야. 둘 다 연습도 할 겸. 그런데 내 검무가 널 이곳으로 불러들이다니 열심히 검을 휘두른 보람이 있네. 깨달았지. 이름을 떨치던 대가들도 꽤 인간적이라는 걸. 속세에서 말하듯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자들이 아니더라. 이것 봐. 각 세대의 검법. 서예 대가들이 세묵록에 남긴 주석과 비평이 이 복제 주석본에 남아있어. 이 주석을 보면 그 대가들의 성격이 어렴풋이 보이지. 예를 들면 여기. 이 사람은 희범과 사이가 안 좋았던 서예 대가인데 늘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지적하며 긴 주석을 달았어. 봐. 여기서는 희범의 서체를 이렇게 평가했어. 자유롭고 날카로운 것이 바람을 맞은 거목과 같다. 언뜻 보면 칭찬 같지만 바람을 맞은 거목은 숲보다 큰 나무는 바람에 부러진다는 풍자의 뜻을 담은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눈의 가시 같은 사이여도 주석을 남길 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종이에 적은 글은 후회해도 지울 수 없으니까. 그 후 희범이 이 주석에 반론을 남겼어. 봄이 오고 거목이 무성해지니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여기 과거 청관성으로 부임했던 인물의 주석도 있어. 서예와 검술 모두 뛰어난 분이었지만 비평은 간결했지.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있네. 좋다. 다만 서명은 서툴다.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주석이 많아. 자자, 내가 보여줄게. 조급해하지 마. 증조부께서도 서예는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며 책의 내용부터 이해해야 거기에 나오는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하셨어. 잠깐만, 혹시 지금 몇 시야? 아, 이런, 귀가 시간을 놓쳐버렸어. 아버지한테 또 혼나겠다. 난 이만 돌아갈게. 이따 또 여기서 검술 연습을 할 건데 시간 되면 와서 같이 하지 않을래? 이 검술을 함께 익히면서 서로를 봐주면 성과가 더 좋을 거야. 검술 연습이 싫으면 산책이나 낚시를 가도 되고. 아이고, 또 말이 길어졌네. 나 진짜 가볼게. 나중에 봐.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없던 일로 해. 상황이 시급하니 정 안 되면 이모한테 부탁해볼게. 신학 씨에게? 안 돼. 다른 사람은 끌어들이지 마. 안 그러면... 여인자! 너구나! 아, 마침 잘 왔어. 이번 일은 요괴 퇴치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 내가 치목이라는 필명으로 소설 쓰는 거 기억하지? 부끄럽게도 내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원고를 보낼 때마다 편집부에서 편지를 보내 못 알아보겠는 단어를 물어오곤 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나도 가급적 마감일보다 빨리 원고를 완성하기로 약속했지. 원고를 최대한 빨리 편집부에 보내면 한 편집자가 다시 예쁘게 옮겨졌고 다른 편집자한테 넘겨서 그걸 정식으로 출판하는 거야. 맞아. 나도 엄청 미안하고. 그래서 종종 감사의 의미로 특산 간식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며칠 전에 편집부에서 편지가 왔어. 그 편집자가 병에 걸려서 글을 옮겨 적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 너무 비웃지 마. 봐. 여행자의 반응도 이렇잖아. 아니야. 안 돼.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아니야. 중훈의 글씨는 예뻐. 중훈이 그린 부적조차 내 글씨보단 잘 읽히는 걸. 나는 그게 그러니까 나도 행추에게 도와주겠다고 했어. 행추도 처음에는 승낙했고. 근데 몇 줄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흔들면서 그만 쓰라고 하더라. 내 글씨가 마음에 안 드나 싶었는데 글쎄 행추가 하는 말이 너 옮겨 적기만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소리내서 읽은 거야? 응? 잘 썼길래 감탄한 거야. 이야기도 재미있고 인물마다 대표하는 시도 있길래 무심코 읽어버렸어. 특히 여우 여협이 해독약을 들고 산을 내려가는 부분에 시를 곁들였잖아? 뭐였더라... 옷은 먼지와 술로 얼룩졌네. 먼 길 오가도록 검문들 곳 없구나. 너 중훈 제발 그만 읽어줘. 게다가 네 이야기는 재밌긴 한데 좀 복잡해서 어차피 나는 이해 못하는 게 많았어. 술선인이 왜 갑자기 도움 요청을 수락했는지, 그의 주종 13검이 어떻게 도난당한 건지. 행추가 쓴 소설은 진짜 재밌어. 행추는 단편도 잘 쓰는데 예를 들면 행추,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두 사람 제발 좀 봐줘. 더했다간 내 손가락이 검자루로 움켜쥐다 못해 부숴버릴 거야. 아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쓴 글을 읽는다니. 차라리 집안의 사업 연애에 가는 게 나아. 타자기? 들어본 적 있어. 폰타인에서 쓰는 기관 맞지? 정말? 아, 너무 잘됐다. 그런 기물이 있으면 더는 서체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겠어. 폰타인의 기관은 정말 신묘하구나. 평소 형님께 듣기만 했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어라? 잠깐. 형님은 상단 사람들과 자주 폰타인에 가시니 타자기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텐데. 내가 글을 쓰지만 글씨는 서툰 것도 아시고. 근데 왜 이걸 안 알려주셨지? 아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타작이라는 장치가 아무리 신묘한들 지금은 여기에 없잖아. 아, 이렇게 된 이상 이 방법뿐인가? 전에 농담으로 네가 한 말을 소설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젠 네가 내 말을 소설로 쓰게 됐네. 아, 이 역시 운명일지도. 그래, 맞아. 이 얼마나 깊은 인연인지. 돌아가서 원고를 정리할게. 다 하면 부를 테니 와서 받아 적어줘. 행추, 정리 끝나면 나한테도 좀 보여주면 안 돼? 여우 여협 얘기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중은 제발 봐주라. 아, 형님 말씀대로야. 나는 책을 쓸 줄만 알지 팔 줄은 모르는구나.
이제 몇 장만 더 하면 돼. 그런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생각엔 내 글씨가 얼마쯤에 팔릴 것 같아?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아, 농담하지 말고. 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고마워. 네가 집안 사람들처럼 친필은 금값이라는 둥, 부르는 게 값이라는 둥, 장사꾼 같은 멘트를 안 해서 다행이야. 전에 형님과 타자기 얘기를 하다가 왜 타자기를 가져오지 않는지 돌려서 물어봤거든? 형님이 뭐라고 했게? 아니, 사실 진작에 조달해 왔다는 거야. 사정도 대충 들어 알고 있으니 타자기 크기가 적당한지 써보라고 하셨지. 한번 써보니 타자기가 내 손 크기에 딱 맞게 개조되어 있더라고. 정말 편했어. 형님은 급한 상황이니 이 타자기로 글을 써도 좋다고 하셨어. 증조부께도 말을 전해놨다면서 말이야. 형님이 타자기를 바로 주지 않은 건 사실 내가 글씨를 잘 쓰길 바라서였어. 글씨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 직접 적은 글은 타자기를 쓴 것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져. 형님이 말씀하시길 내게 타자기가 아니라 세목록을 준 이유는 내 필트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름의 풍골이 있고 뛰어난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대. 앞으로 내가 타자기에 의존해서 글을 쓰면 붓을 드는 일은 없어질 테고 그럼 서예의 맥이 끊길까 걱정하신 거야. 사실 나도 어찌나 손에 땀을 쥐었는지 하마터면 찻잔을 깨트릴 뻔했어. 사업에서 친분은 인맥이고 인맥은 모라다. 글 연습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런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지. 형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곧바로 집을 뛰쳐나와 중훈집에서 보름은 머물렀을 거야. 형님은 한 번도 내게 장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늘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하셨지. 하지만 나 역시 상해에서 여러 왕래를 봐온 몸인데 글씨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훌륭한 글씨는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는 말을 어찌 모르겠어. 증조부의 글은 한 글자에 수십만 모라의 값어치가 있고 형님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따로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와. 형님과 축하 인사를 나갔다가 증조부의 축하글을 벽에 걸어놓은 사람도 봤지. 다시 여기 책들 좀 봐. 내 신작 소설이야.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지. 그런데 이 중 하나에 서명할 때 마지막 글자의 획을 조금 길게 늘렸더니 200모라나 더 비싸게 팔리더라. 글자도 문장도 완벽하게 똑같았지만 단 한 획의 길이 차이로 가치가 달라진 거야. 축하장도 마찬가지야. 내용은 모두 같지만 다들 할아버지가 쓴 편지를 벽에 걸고 형이 쓴 편지를 소중히 담아두지. 나도 이게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아. 그들은 편지의 내용보다는 누가 썼는지를 신경 쓰지. 다만 고마워.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라서 미안해. 타자기 다루는 법을 열심히 익혀서 다음에는 꼭 예쁜 편지를 보내줄게. 알겠어. 그럼 앞으로도 그 도깨비 부적 같은 서체로 편지를 써야겠네. 만약 어느 날 내가 정갈한 글씨체로 편지를 보내면 바로 나를 찾아와줘. 그럼 도적에게 납치당했거나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이런. 날이 어두워졌네. 난 이만 돌아가야겠다. 다음에 또 봐. 희범 선생도 자신의 글씨가 여기저기에 팔리는 게 싫어서 붓 대신 검을 든 걸까?